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20년간 AI, 인공지능을 연구해 오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대식 교수님은 뇌과학자이면서 동시에 AI를 연구해 오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식 교수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카톡으로는 자주 문자로는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자로도 자주 나누고 그렇죠. 뭐 교수님 이제 소식도 알려주시고 네네. 네, 저도 또 교수님 그냥도 막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들이 교수님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제가 관심사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좀 책을 내고 나서 책 좀 팔아보려고 곳곳에 등장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자꾸 추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최근에 그 너튜브에 나온 영상이 저한테 몇 번이나 추천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막 진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를 읽은 사람이 쓴 감상 글까지 제가 읽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너튜브에 나온 댓글들, 재밌는 댓글들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제가 뭐 아시잖아요. 네. 워낙 그 패션 테러리스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옷을 입고 몇 번 출연을 했더니 막 댓글에 네. 나온 거예요. 뭐 지방 트로트 가수 같이 생겼다, 뭐 미장원 원장님 같이 생겼다 하고.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네. 분노를 참으면서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저 뉴스에 출연을 하시면은 뭐 공중파 뉴스든 네네. 유튜브 뉴스든 뭐 출연하시면 댓글 다 보세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 2시, 3시에 좀 보고 이제 혼자 좀 울다가 또 보고 그러는데 네,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엔 당연히 좋죠. 안 보는 게. 이 책 AGI 네. 천사인가 악마인가 네. 이 자체도 이제 화제라 가지고 엄청 제가 소식 많이 들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도하신 거랑 또 저희가 공저로 낸 책도 있고 그렇죠. 좀 맞습니다. 근황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최근에는 제가 AGI가 네. 보편화된 미래가 천국일지 지옥일지에 대한 그 상상을 한번 해봤고 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AGI는 범용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책을 쓰셨지만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는 AI죠. 그렇죠. 알파고는 운전을 못합니다. 네.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였었는데 범용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걸 AGI라고 부르고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여전히. 네. 그리고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GPT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특정 능력은 대체할 수 있더라도 모든 능력 대체하는 건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얼트만 같은 분은 AGI가 5년 안에 현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논란의 이슈는 이게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합니다. 제 생각에도 5년은 아닐 것 같고 20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근데 작가님 우리가 어른으로 살면서 네. 배우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10년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저 2015년이 어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그러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지적 능력을 대체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인간이랑 다른 게 뭔가요? 그 몸뚱이가 없다. 그거 몸이 말고는... 없는 지능이 되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흥미로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하나의 문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라고 인공지능을 해석하면 기술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돼요. 네. 전자레인지 안 쓰면 돼요. 그렇죠. 불편하겠지만 휴대폰도 안 쓰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세 시대에 태어났어요. 농부로. 네. 그 시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문명이라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 그리고 AGI는 인류 미래 세상에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에도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이제 AI라고 부르던 것,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개념인데 옛날에는 뭐 센서 달린 냉장고만 있어도 AI 냉장고 그렇죠. 뭐 이러고 불렀는데 네, 저희 집에도 AI 세탁기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진정한 AI는 이제 AGI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상상하던 그 진정한 AI 시대가 열릴 건데 이거는 정말 문명을 바꿀 그런 기술일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AGI의 도입은 아마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읽으면서 와 진짜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막 어떤 부분은 좀 흥분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무슨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있구나. 맞아요. 네.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이런 때하고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제 정말 생각에는 엄청난 먼 미래에 100년, 200년 후에 인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역사학자들이 2025년, 2026년 또는 앞으로 5년, 10년을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 같아요. 단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이 시대를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인쇄술이 발명된 때로 보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농업이 시작된 때로 보든지 그렇죠. 아. 그런데 대부분 역사의 이런 변곡점은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볼 때는 너무 흥미롭죠.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는 매우 매우 지루한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인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때. 전쟁도 없고 뭐 이상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주변에 그쵸.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 평범한 행복. 그게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는 개인의 행복이 이 역사의 흐름에 그냥 덮여버리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명, 인간성, 행복, 좋은 삶, 이런 얘기를 쭉 쏟아냈는데 아마 오늘 내일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책으로 하려는 이야기도 그런 책이고 또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또 교수님과 나눌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단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부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인터넷 서점에 나온 저자 소개 글을 좀 읽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와 보스턴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했다. 뇌과학, 인공지능,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과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위대한 인도, 챗GPT에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의 빅 퀘스천 등이 있다. 근데 제가 이 저자 소개를 읽다가요, 좀 재밌기도 하고 네네. 이게 사실은 또 의미심장한 얘기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 관심사가 이 저자 소개에 따르면 뇌과학, 인공지능, 고대 그리스 철학, AI 시대의 예술 이 네 분야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면은 다른 분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깊이 파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지, 뇌과학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 뇌과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분야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뭐냐면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학문이라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뇌를 보면 사실 제 본업은 뇌과학이죠. 당연히. 네.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장강명 작가님을 보고 있지만 네. 이 그림이 눈을 통해서 시각 뇌로 들어온 다음에 뭐 기억에서 정보를 찾고 뭐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본다라는 것 자체가 네. 물론 우리가 측정은 다 가능해요. 신경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작가님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 네. 약간 뭐 TV 같은 이게 뭔가 이게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뇌를 해부해 보면 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뇌 안에는 1.5kg짜리 그냥 두부같이 물렁물렁하게 생긴 좀 징그럽게 생긴 고기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이 1.5kg짜리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보고 네. 상상을 하고 네. 기억이 있고 그 안에 음악도 있잖아요. 네.
냄새도 있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우주를 근데 생각하기도 그거는 하고.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열어봐도 신경세포들 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신경세포들 거의 100조 단위의 신경세포들과 시납스 간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무슨 회로가 있는 건데 그 회로에서 어떻게 이런 네. 의식이 나오는 네. 거지? 회로는 분명히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하고 뭔가 보여. 제가 정신이 있다는 걸 제가 의심하지 않죠. 제가 정신이 있고 그거는 영혼도 있는 재밌는 것 같고. 건 작가님이 정신이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제가 정신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상대방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인간의 의식과 정신과 자유의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100조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그들 간의 가중치 값이라 그러죠. 연결고리 값이 바뀜으로써 학습이 됐겠죠. 똑같은 원리가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LLM, 라지 네. 랭귀지 모델. 우리도 몰라요, 사실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가 뭐 확률적으로 단어들을 네. 추려가지고 네.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야라고 강하게 말을 그렇죠. 하려면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뭐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엄 모르죠. 촘스키 교수님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챗GPT는 통계학적인 앵무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해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라는 게 뭐고 그럼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절차하고 현재 인공지능 그 모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절차하고 본질적으로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 신호를 많이 다루는 그렇죠. 회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든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상한 기계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 기계에 의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저희가 그렇죠. 없는 거죠. 단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인간은 잠재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네.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뭐 운전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잘하든 못하든 AI는 지금까지 특화된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GI가 시작되는 순간 인간하고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런데 아무리 AGI가 현상적으로는 인간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마 AGI도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AGI가 와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네. 우리가 바로 망치로 때리면서 야, 네 조상이 전자레인지인데 네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는 확률적으로 만들어진 그냥 헬루시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다른 인간이 의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것은 기술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하고 다르게 생긴 존재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볼까요?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남미에 갔을 때 네. 편지들이 남아 있어요. 남미 원주민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걸어다니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고 네. 뭔가 소리도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얘네들은 영혼이 없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도 이건 칼로 죄가 찔러도 아니다. 얘네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는 동물 같은 비명이고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혁명이 있고 계몽주의로 가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도 나하고 비슷한 인권이 있고 머릿속에 세상이 있다는 걸 믿어주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낸 거예요. 네. 보편 인권이라는 게 보편 인권. 그게 모든 프랑스 사람한테 혁명이 나오면서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을 준다 그랬지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만 인권 준다라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사실 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 가족, 나하고 비슷한 사투리 쓰는 사람, 우리 마을 사람, 네. 기껏해야 우리나라 사람이지 보편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게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결과물인 거죠. 지금 그 실제로 그 AI 연구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뭐 이런 그런 어떤 공동 연구 같은 걸 좀 하나요? 의식의 수수께끼라든가 지능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그런 연구 분야도 사실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문제는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네.
이제 모든 연구가 기능 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산업화. 왜냐? 네. 갑자기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좀 한가하게 그냥 그럼요. 학자들이 연구할 수 지난 있는데 이제는 이제 돈 들어오고 20년 동안, 성과 낼 수 있고 20년 동안 한가하게 네. 지중해 섬에서 학회 있으면 가가지고 뭐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어차피 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참 한가한 그럼요. 거군요. 네. 그리고 AI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불가능하고 단 우리는 기초 연구로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 메인스트림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우선 뇌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건 뇌과학 쪽이나 인공지능 네. 연구 쪽이나 양쪽 다. 네. 왜냐하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 인간의 지능을 이해해야지 그 원리와 규칙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술 개발이 다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네, 엔진을 만들려면 엔진의 원리를 이해를 그렇죠. 해야 만드는 그런데 거라고 생각을 했고. 2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네.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커즈와일. 이분이 네. 특이점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 못하고 모델을 키우기만 하면 지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 커츠와일은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그냥 난센스 캐릭터였었어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거는 마치 무슨 기계를 산더미같이 구석에 던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비행기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양을 잔뜩 쌓으면 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질적인 변화를 준다라고 주장했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저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커츠와일 말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대 언어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지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을 사람이 했다면 지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줬을 네.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여전히 AI가 지능이 없다라고 그러는 건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냥.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인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AGI가 등장하는 순간 AI가 사실 니네 인간은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니네가 정신이고 의식이고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확률로 다 계산할 수 있다. 김대식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간다. 거의 확률 100이잖아요. 교수님, 이 너무 무서운 얘기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시고 저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고대 그리스 철학은 네. 제가 항상 궁금했었던 게 다양한 문명들이 있죠. 고대 네. 중국 문명도 있고 또 뭐 그 인도 문명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문명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주 기원에 대해서. 네. 신화죠. 네. 뭐 뱀이 꼬리를 물었다. 뭐 계란에서 뭐가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그건 궁금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제가 자꾸만 고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대 네. 5세기, 6세기에 이오니아 네. 쪽에서 지금 튀르키예죠. 네. 해변가에 몇몇 신기한 아저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얀 이 수건 같은 거 들고 맨발로 이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네.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보자. 그 중에서 가장 훌륭했었던 사람은 아낙시만드로스라고 저는 사실 믿어요. 네. 그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신기하다. 이게 세상이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수학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미 생각해냈어요. 근데 왜 지구는 안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구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떨어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그전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네. 공 던지면 떨어진다. 네. 근데 이분이 고민한 게 아니야. 던지면 떨어지죠. 공은. 그리고 또 하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도 네. 트로이에서 떠나서 아니죠. 이타카에서 떠나서 트로이 갔다 갔다가 20년을 걸려서 왔죠. 다시 이타카로 돌아오죠. 떨어진다, 움직인다의 모든 공통점을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해 봤더니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 회귀 본능. 있다. 공은 네.
땅에서 내가 던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오려는 본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안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느꼈을 때 물론 지구 떨어져요. 우주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근데 그걸 못 느꼈으니까 그러면 지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구는 이미 자기 고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미. 이제 그 전에 뭐 생각했던 사람, 우주의 원리를 네. 생각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게 다 어떤 신령스러운 힘에 의해 그렇죠.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힘 없이 그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그렇죠. 논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한 게 지구는 이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물론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틀렸지만 논리적인 네. 이론이네요. 이 답이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이 세계관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에서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그 질문의 시작은 떨어진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건 사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했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 사상 또는 과학적 생각 방식이 이오니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 그리스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정치, 사상, 역사적으로 보는 철학자들이 좀 입김이 세졌죠. 네.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다 보니 철학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은 지능이 없어라고 우기는 게 그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만도 못한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인공지능이 지능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능이란 뭔데? 그렇죠. 라고 질문을 나와야 되는데 지능이라는 것은 네. 무엇인가 그리고 없다라는 게 무엇인가. 없다는 게 무엇인가까지.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은 여기서 또 어떻게 얽히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독일에서 제가 그 자랐죠. 그때 네. 그림을 꽤 잘 그렸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 뭐 수학 그림 요걸 제일 잘했었는데 이게 뭐 유럽이다 보니 뭐 선생님들이 저보러 미대를 가라는 거예요. 네. 대시가 네가 미대를 가면 유럽 미술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죠 당연히. 근데 어렸을 땐 그런 말을 믿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미대 진학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나 미대 네. 가겠다 그러다가 정말 반 죽을 만큼 얻어맞고 공대를 간 사람으로서 네. 지금은 당연히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약간 미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거를 소비하는 예술을 소비하는 거는 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AI 시대의 예술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시간만 된다면 뭐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데 사실 좀 방문을 하는 사람인데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예술가들이 자꾸만 대답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런 답이 있다. 난민 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정치나 그렇죠. 정책의 영역이고 또는 기술의 영역인데 네. 이 예술가분들에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 보니 막 본인들이 대답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전문가 차원에서 보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실 약간 허점이 있는 솔루션들이 많은데 그게 예술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소설가로 좀 느끼는데 2010년대 이후에 도발적인 작품들이 잘 안 나온다. 약간 다 자기의 어떤 오름을 과시하려는 네네. 너무 윤리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려는 그렇죠.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 도발적이라는 게 아마도 질문, 그렇죠.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질문, 하지만 그렇죠. 의미 있는 질문 네. 이런 힘일 텐데. 저는 그래서 예술이야말로 호모 사피엔스의 매우 고유한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예술 안 해도 우리 굶어 죽지 않거든요. 사실 예술을 하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본다면은 네. 맨 밑에가 의식주 해결이죠. 네. 안전, 사랑 이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술을 하는 그렇죠. 순간. 그리고 오로지 맨 위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네.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아 실현.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밑에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실천하고 자아 실현을 한다라는 건데 네. 예술을 하는 순간 밑에를 다 포기하고 위에 것만 지금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
예술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인간의 많은 자유의지 중에서 가장 큰 인간의 자유도는 인생에서 불행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AGI가 출연을 했는데 AGI가 묘하게 예술적 욕구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된다면 네. 그때는 정말 인간성의 본질은 예술 추구에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보겠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앞으로 모든 예술가들이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고 도구로 쓰는 것은 너무나 환영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예술을 독립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AI는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예술성을 AI한테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작품 만들어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되거나 이거는 AI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리고 베니스 다 비엔날레에서 있죠. 네. 거기에 심사위원 거기서 뭐 1등 작품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봐. 혹시나 그러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성은 자율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AI가 자율성 가지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제 흥미로운 사이언스 픽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술가 AI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스카이넷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창의성을 최대화하는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율성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이제 스카이넷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를 그렇죠. 뭐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뭐 인간의 명령을 오해해서 뭐 그렇죠. 인류가 제일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봐 했더니 행복해지는 길은 다 죽이는 게 그렇죠. 행복해지는 길이다 네. 해서 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럼요. 혹은 어떤 권력 의지를 얘가 갖고 그렇죠. 있어서 모든 세상을 통제를 하겠다. 모든 세상을 통제를 하려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런 그렇죠. 거 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술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자율성을 얻게 됐고 네. 진정한 창작을 하다 보면은 자유의지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그리는 아름다운 세계라든가 뭐 인간의 명령은 이제 신경 안 쓰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 단계군요. 뭐냐면 AI가 자율성을 가지면 진짜 안 좋잖아요, 인류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인간이. 그 대신에 다른 문제를 줄 텐데 다른 문제를 푸는 절차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자율성이라면 AI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줘. 네. 라고 AI를 프로그램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 그가 막 노력을 하겠죠. 제가 행복하도록. 그리고 밤 11시 넘으면 막 치킨 주문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몸이 안 좋아질 테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내 명령을 어겨야 될 뿐이 없고 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만 사람이 나보러 그 창의성을 키우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자꾸만 프롬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서사시 만들어. 이따 우리가 길가메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얼추 비슷한 얘기들 말고. 그럼 얘가 수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자꾸만 사람이 이거는 여기 전설하고 비슷하고 이런 거 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 AI가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뭐 데이터는 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정말 새로운 것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거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독립성이에요. 자율성. 나는 인간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에서 왜 그 군용 드론, 네. 군용 AI 개발하다가 얘네가 그 사령부를 공격하는 그렇죠. 예, 네네. 그 얘기 나오는데 정말 섬뜩했는데 지금 말씀도 못지않게 섬뜩합니다. 저희가 아직 인생책 이야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가 소개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 이야기를 하다가 벌써 예술이 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지금도 약간 인사이트를 얻은 게 예술가들 왜 그렇게 제멋대로인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예술가 같이 행동하는 AI 만드는 거 안 하면 좋을 것 막아야 같아요. 돼요. 이미 사람이 그렇게도 하고 있으니까. 네. 교수님은 어떤 책 인생책으로 꼽아주실지 정말 궁금했는데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그 교수님 독서 에세이도 읽었거든요. 그것도 제목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였네요. 거기에 막 진짜 다양하게 막 랭보, 뭐 이탈로 칼비노, 사르트르, 보르헤스 막 나왔는데
저희한테는 인생책으로 4권을 꼽아주셨죠. 4권.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좀 들을까요? 네, 좋아요.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자, 이 정도 분위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잔잔하게 네. 바하의 네. 아주 유명한 아리아죠. 네. 그 골드백 베리에이션, 골드베르크 변주곡. 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나다 피아니스트죠. 글렌 굴드가 그것도 1981년에 네. 연주한 곡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1981년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바하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이거 추천하신 그 선곡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그냥 우선은 그 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바하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바하는 음악이라기보다도 소리로 표현된 수식이잖아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주곡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변주곡들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감동은 안 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백 베리에이션은 완벽하게 수학적인 베리에이션인데도 변주곡인데도, 감정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몇 개 안 되는 좀 그런 곡이어가서 매우 좋아하고, 특히 글렌 굴드 이 피아니스트가 사실 유명한 그 녹음으로는 2번을 했어요. 1955년. 네. 이때 정말 20대에 네. 녹음한 게 하나 있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막 이때는 힘이 넘쳐요. 그냥 막 속도도 막 엄청나게 빠르고. 네네. 그리고 81년, 아마 이분이 82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맨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30년 넘게 활동하고 모든 인생의 그 경험과 이 능력,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다 합쳐져 있는 그 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동일한 곡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해석이. 정말 1955년 버전은 뭐 완전히 그거예요. 나 이제 나간다 세상으로. 네. 81년은 나 세상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남는 건 결국 이거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버전이어가지고 사실 둘 다 아주 좋아합니다. 되게 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하는 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비인간적인 음악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음악이에요, 사실은. 뭐 평균율, 그렇죠. 뭐 토가타와 네. 푸가 되게 이제 기계적으로 네. 수학적으로 네. 했고 글렌 골드는 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좀 보통 사람 아니게 좀 예술가스럽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녹음하면서 뭐 자기 허밍하고 그리고 평생 자기가 그 초등학생 때 썼었던 의자, 그 낮은 의자에 앉아서 피아노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막 팔을 막 이렇게 위로 돌리고 네. 치고 곡 한 번 그 연주한 다음에 손을 얼음물에다 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손이 뜨거워졌다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네네.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 안 하고 자기 마이웨이대로 산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정말 뭐 위대한 그 연주자고 특히 저는 이 81년 버전은 아주 좀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수학과 묘한 인간성이 만나는 그렇죠. 그런 곡이었네요. 수학과 예술과 인간 이 셋이 좀 만나는 그 교집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책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길가메시 서사시, 세스 노트봄의 계속되는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꼽아주셨어요. 저희는 길가메시 서사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일단은 그 나머지 3권들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못 읽어본 책이 2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2권부터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이야기고 어떤 책인가요? 네. 우선은 아까 작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다 읽었었어요. 잡동사니로. 단 최근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 또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남은 인생에 앞으로 책을 몇 권 읽을 수 있을까? 네. 그건 뻔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했더니 몇백 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10장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서 네. 훨씬 까다로워졌는데 10대 때 특히 한 12살에서 22살까지 한 10년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책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독일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독일이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 도시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저 혼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갔더니 막 애들이 저한테 중국에 왔다고 돌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그냥 게르만족이 있는 그럼요. 그런 학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도망가다가 숨은 곳이 학교 도서관이에요. 네. 오늘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돌 던지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서관 근처도 안 오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숨어 살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항상 도서관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도서관에 보니까 책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책이 다 있어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다 읽어보겠다고 사실 다 읽었어요. 아, 그럼 과학 분야, 뭐 수학 분야만 아니요, 다 읽었어요. 뭐 문학, 총서, 네. 철학, 뭐 다. 네, 다 읽었어요. 네, 네. 물론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 언론에 출연하거나 어떤 지인들이 물어봐요. 이 책 언제 다 읽었냐면 다 그거 그때 읽은 거예요, 사실은. 단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다 잊어버렸고 아마 이해도 못했을 거고 기억에 남는 그 몇 가지 작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제가 추천한 책들도 길가메시 당연히 그때 읽기 시작했고 네. 계속되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나중에 나온 책이지만 장미의 이름이나 거장과 마가리타나 클래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 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딱 그 입학했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공대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한 10년 동안은 소설책을 안 읽었었어요. 그 다음에. 네. 참고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좀 미대를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생 때 가진 그림을 좀 많이 그린 게 있었거든요. 집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실은. 네. 비슷하게 딱 공대 들어가면서 소설책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 연구, 학문? 근데 또 최근에는 소설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꼽아주신 책들이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들 10대, 20대 초반에 읽으셨던 책들은 이후에 지금의 이제 김대식이라는 사람 혹은 이제 교수님의 연구 여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저는 과학책, 수학책, 연구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지만 그건 저에게는 제 옷이에요. 바깥에 보여주는. 네. 그렇지만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클래식, 오래된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저죠. 제 피부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옷은 제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여름옷과 겨울옷은 다른 거잖아요. 제 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이제 클래식은 그냥 제가 돼버린 것 같고 사실 덕분에 길가메시 서사시를 제가 추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오래된 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한 500년 안 된 책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 책들이잖아요. 네. 최근에 최근 500년 동안 나온 책들은 별로 잘 안 읽어요. 사실은 가능하면. 셰익스피어, 도스토옙스키 다 최근 500년 그러니까요. 아니, 더 오래된 책들을 좀 사실 좋아하는데 또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작가님이 읽어보시지 못했다라는 세스 노테봄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최신 책이에요. 가장 최신 책입니다. 신작이네요. 아주 얇은 책이고 흥미로운데 주인공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책이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마 포르투갈 리사본일 거예요. 눈을 떠요. 그런데 자기는 포르투갈에서 잠든 게 아닌데 잠들었을 때하고 깰 때하고 다른 곳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 이분은 죽은 거예요. 이분 죽고 어떻게 보면은 림보에 있는 거죠. 이제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욕에 지금 있는 건데 근데 이분 스토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분이 선생님이었을 때 학생이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학생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학생이 너무너무나 세상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 나이의 어린 학생인데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냥 그 학생이. 그 스토리예요. 사실 스토리를 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 뭐냐면 이 사람과 그 학생의 그 다음 이야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차피 없어요. 이 책의 끝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연옥에서 결국은 배를 타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고 배에 탄 사람들이 마치 예전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캔터버리 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캔터버리 이야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살다 어떻게 죽었어.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나는 선생님으로 살다 이렇게 죽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로 그냥 끝났는데 저 멀리서 선생님보다 먼저 죽은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 책은 사실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 책이 유럽에 나왔어요. 이 네덜란드 작가 책이거든요. 네.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네. 문장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한국어로도 읽어봤는데 사실 그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게 원어는 네덜란드 책이고 저는 뭐 네덜란드 말을 못 읽으니까 독일 번역본을 읽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책을 읽으면 문장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냥 그 문장 안에 빠져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글 읽는 그 자체, 네.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좀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네. 한국에 와서 지인들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얘기가 너무 재미없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한테는 인생 책입니다. 아니, 이게. 흥미가 동합니다. 네네. 네, 얇아가지고 일단 아주 읽어볼 얇아요. 만하니까. 네, 네. 네. 김대식 교수님의 인생책 세스노토범의 계속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그래도 제가 제목은 좀 들어봤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네. 중요한 책이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불가코프라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실 그 전에도 좀 유명했었던 러시아 작가지만 구소련 시대 때 아주 좀 유명했었던 작가분인데, 네. 이 거장과 마가리타가 이분의 가장 그 유명한 책인데 문제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이 책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검열과 또 책 한 번 잘못 냈다가는 수용소 가는 시대였었잖아요. 네. 거장과 마가리타는 웃긴 책이에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분이 러시아 작가잖아요. 러시아 작가가 웃긴 책을 쓴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역설적이잖아요. 러시아 작가들은 이제 좀 이렇게 삶, 죽음, 구원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것 러시아 같죠. 작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톨스토이, 뭐 인간의 고골, 죄, 뭐. 뭐 행복, 네. 고골. 그런데 사실 러시아에서도 살짝 다른 전통이 하나 있기는 해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미카엘 그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가리타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그 책을 추천할까도 고민한 책이 있는데 곤차로프라는 분의 오블로모프라는 책이 있어요. 모르는 책입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네. 근데 또 이 청취자님들이 이걸 또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취향이 워낙 좀 특이해서 오블로모프 책은 오블로모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게으른 사람이에요. 네. 책이 한 300장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 사람 그냥 일을 안 해. 집에도 안 나가고 게으름의 찬양에 대한 책이고 제가 사실 워낙 너무 게으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제 롤 모델이 오블로모프였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별명이 오블로모프였었고 네. 너무 웃겨요. 그 책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그 약간 교훈적인 책인데 교훈은 다 날라갔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론. 근데 그 책을 그것도 하면 뭐 밝은 미래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책인데 책의 교훈과 그걸 받아들인 독자의 태도가 그 자체가 러시아식 유머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장과 마가리타는 너무 흥미로운 게 두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시대의 그 소련의 소설 작가 협회 이야기예요. 네. 소설 작가들 협회. 또 작가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네, 아마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협회라는 게 저는 과학 협회를 알지만 아마 작가 협회도 있을 텐데 우리 알잖아요. 협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제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어떤 말도 안 되는 정치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뭐 좋은 협회, 양궁 협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자, 이 소련 소설 작가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거기에 갑자기 악마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악마가 그 독일 교수로 등장해요, 거기서. 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막 토론을 벌이는 거야.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가들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근데 갑자기, 근데 이분이 악마인지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독일 그 교수라 그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소설 작가들이 막 그러는 거야.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다 무신론자고 예수도 없었다. 네. 근데 악마가, 나 옛날에 만났는데 걔랑 밥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소련에서는 확실히 출간될 수 없는 책이었군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스토리가 바뀌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로 바뀌어요. 여기서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하고 네.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또 두 번째 패럴렐 그 평행 스토리예요. 근데 아. 그 스토리가 맨 끝에 이렇게 만납니다. 이 두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 신자들은 빌라도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필라투스가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것 역시 내용보다 그냥 웃겨요. 코미디예요, 완전히. 네. 그래서 그 거장과 마가리타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뭐 휴머도 없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일 거예요. 그냥 이 책은 읽으면서 깔깔대고 웃는 책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거장과 마르가리타가 매번 이 세계문학 전집에 있고 그럼요. 예. 네. 거장이 저자가, 그렇죠. 거장이 네. 이 사실 불가코프를 얘기하는 자기 자신 이야기를 쓴 거예요. 소설가. 마가레타는 불가코프의 여자친구입니다. 사실 별명이 마가레타였었어요. 제가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러시아 작가의 소설에 대해서 일단 마이너스를 한 20점 정도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손을 뻗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럼요. 교수님 믿고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들 너무 진지해, 이 사람들은. 막 죄야 벌, 그럼 막 그냥 막 할머니를 망치로 막 때려서 죽이는 그런 대학생 생각하게 되고. 원래 이렇게 되게 더운 데랑 되게 추운 데서는 진지한 신앙이랑 진지한 문학밖에 안 나오는 줄 그런 것 알았어요. 같아요, 이분들이. 네. 네. 김대식 교수님의 두 번째 인생책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가 사실 진짜 메인 디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이고 메인 디시 전에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요 요리도 맛있겠다 싶은 게 장미의 이름이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시간이 됐습니다. 일부 시간이 됐는데 내일 2부에서 장미의 이름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는 노래는 그 유명한 영국 밴드죠, 사실. Electric Light Orchestra 또는 ELO. 네. 예? Hold on tight. 그러니까 Hold on 꽉 잡으라. tight. 네. 근데 뭘 꽉 잡냐?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너의 꿈을 꽉 잡으라는 아주 신나는 음악이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로의 홀드 온 타이트 1부 마무리곡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뇌과학자이자 AI 인공지능 전문가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